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아 개념 중에서 자아상이라는 어떤 것인가. 글에 보듯이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셀프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의 자아상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스스로에 대한 관점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태도, 성격, 행동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바로 자아 이미지입니다. 셀프 이미지인데, 자아상은 스스로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나 자존감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듯이 내면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참조하면서 어떤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여러분들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내면에 있는 자아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인생 성공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법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자아상이 부정적이라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아상, 즉 스스로를 낮게 평가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외모가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자아상이 긍정적이면 스스로를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아상을 높게 평가하고 또는 낮게 평가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중요점이 있을까요? 자, 밑에 보시면 자아상은 매일 하는 행동과 말에 의해서 프로그래밍화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태도로 행동하고, 타인에게는 긍정적인 사고로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 또는 여러분들의 친구 또 여러분들의 지인에게 긍정적인 태도로 얘기한다면 상대방은 긍정적인 사고로 긍정적인 말로 자기의 자아상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매일 꾸중을 듣는 아이는요, 자기 자아상이 낮아집니다. 설령 아이가 잘못된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못된 부정적인 입장을 크로스업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려서 상대방에게 내면에 있는 자아 이미지를 바꾸어주는 것이 자녀들이나 또는 지인들이나 친구 모든 대인관계에 있어서 인생 성공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머리에 셀프 이미지를 심어주는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한다면 자기의 셀프 이미지, 즉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높여주는 것이죠.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이.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는 관점, 이것을 자아상이라고 하는데, 자아상을 높이는 방법 중에는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태도, 그 다음에 행동, 또 타인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인에게는 긍정적인 사고 어떤 거예요? 부정적이지 않고 그 상대방을 디스하지 않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얘기해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아상을 높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인 자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실제적인 자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는가 관계없이 실제로 자신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주는가에 관계없이 실제로 나의 모습입니다. 자라면서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면 자아상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칭찬보다는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꾸중을 많이 듣고 또는 격려보다는 훈계를 많이 들을수록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강하고 견고해 보이는 듯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또는 칭찬보다는 꾸중을 많이 듣고 자라왔는지 또 격려보다는 훈계를 많이 듣고 자라왔는지는 그 사람들의 실제적 자아가 그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라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할수록 자아상이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괴감이 든다든지 스스로 또는 좌절한다든지 우울증이 있고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자아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개선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바꾸길 원한다면 그렇다면 건강한 자아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첫걸음을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우울의 늪에 빠졌을 때처럼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입니다. 환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자아의 성장을 위한 고뇌 여행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바깥 세상 어딘가에 내 갈증을 채워줄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그런 환상을 버리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성찰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못되었다 한들 이제껏 온 힘을 다해서 추구했던 그것이 환상이니 버려야 한다면 이제부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비춰진 자아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타인에게 비춰진 자아나 스스로 생각하는 자아와 실제적 자아 사이의 실제적 자아 사이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건강한 자아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는 어떤 첫걸음을 시작해야 할지 그래서 실제적 자아를 발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자기인식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나의 자아를 발견할 때 이 과정을 자기의 인식이라고 하는데요. 타인에게 비춰진 자아, 이거는 과연 실제적 자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인에게 비춰진 자아는 건강한 자아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는 어떤 첫걸음을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까요? 우울의 늪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 바깥 어딘가에 내 갈증을 채워줄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환상은 버리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자,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단번에 이해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표를 보면서 타인에게 비춰진 조금 끊겼는데요. 타인에게 비춰진 자아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뜻인가요? 스스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아를 타인에게 비춰진 자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하는 자아를 되게 의미 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실제보다 더 낮게 생각하고 있다고 여기고,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타인들이 자신에게 대해서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진지하게 성찰하는 것만으로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영영 모를 자신의 모습을 상대방은 단번에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또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듣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타인에게 비춰진 자아,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나갈 때 나는 올바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봤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그리고 또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새로운 모습에 스스로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타인의 눈에 비춰진 자신이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사실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내면적인 성찰과 더불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모습은 어떤지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저절로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상대방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리와인드 시켜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어떤 트레이닝을 통해서 타인에게 비춰진 내 자아를 캐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심리학 이론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표에 나타나죠? 이 표에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는 나오진 않고 그냥 글로 나와 있는데 타인에게 비춰진 자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네요. 교재 68페이지에 보시면 조아리 창이라고 하는 표가 나옵니다. 조아리 창. 이 표는요, 이 표는 미국의 심리학자 조셉 루프트와 해리 잉햄의 이름을 따서 앞에 조아리의 조와 그 다음에 해리의, 그러니까 우리가 발음을 미국식 발음은 해리겠죠, 그죠? 해리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조하리 앞에 그 이름을 따서 조아리의 윈도우스 모델이라고 이제 이렇게 창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창을 만들었을 때, 이러한 창을 보고서 우리가 이 이론에 따르면요, 이 조아리 창이라고 하는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4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각 영역의 크기에 따라서 이런 크기에 따라서 의사소통 유형이 결정된다. 그래서 화살표의 방향대로, 여기 화살표에 나오죠, 요 안에. 요 화살표의 방향대로 기준선이 이동하면서 공개 영역이 확장되고 또는 자기 노출과 피드백에 대한 모두 열린 개방형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식 영역이죠. 여기 의식 영역인데 첫 번째 영역은
나도 알고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너도 아는 공개 영역이에요. 개방 영역의 그 의사소통, 이게 열린 창입니다. 열린 창이 있고, 두 번째 영역은 나는 알지만 너는 모르는 비밀 영역이 있습니다. 신중형으로 의사소통 무의식의 영역인데 보이지 않는 요 영역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은 나만 모르고 너는 아는 숨겨진 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지의 창이 있는데 unknown area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의 고립형 의사소통 영역입니다. 이거는 미지의 창으로서 나 자신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그런 미지의 창. 이 네 개의 창 크기를 조절하는 두 축을 자기 노출, 요 내용을 자기 노출 영역인데 조금 이제 요 뒷부분에 가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개별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빠르게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 노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수용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자기 노출에 의한 피드백 수용까지 요 창을 우리가 조아리의 창이라고 그런다. 이것은 뭐냐면 타인에게 비춰진 자아를 조아리, 즉 두 사람의 이름을 딴 조아리 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역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창으로 넘어가질 않네요. 네, 이 조아리 창을 조금 크게 확대해서 본다면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비밀 영역이 넓어진다. 여기 비밀 영역이죠. 요게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피드백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피드백을 수용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자신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 비밀 영역, 여기 숨겨진 창이 넓어진다. 그러나 자신을 개방하지 않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절대 신뢰를 얻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신을 개방하지 않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가 없어요. 나는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고 나에 대한 오픈마인드를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하고서는 신뢰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자신을 적절하게 드러내어서 관계의 거리를 좁히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미지 영역을 한번 볼게요. 아까 숨겨진 영역, 보이지 않는 창까지 했었고 숨겨진 창으로 보고 미지의 영역은 어떠한 것인가요?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의식적으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또 일상적인 행동만으로 상대방이 알아채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소에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다가 익숙하지 않는 환경에서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지 영역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방법에 관해서는 이어지는 장에서 다시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일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비춰진 자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비춰지는 자아는 자꾸 내용이 끊기네요. 이게 아마 인터넷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감안해서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비춰진 자아는 우리가 이제 한번 그 몇 가지 테스트를 보고서 그 의사소통 진학 문항을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자기 노출과 피드백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재구성한 것인데 표시한 문항의 합계에 따라 자신의 소통 방식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매우 그렇다가 3점이고요. 그렇다가 2점이고 보통이다가 1점이고 아니다가 0점입니다. 자기 노출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셀프 디스클로저 요 자기 노출에 대한 점수는 어떤지. 자, 1번에 보면요. 첫 번째, 나는 잘 모르는 것은 잘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는 편이다. 어때요? 매우 그렇다가 3점, 그렇다가 2점, 보통이다가 1점, 아니다가 0점입니다. 자, 여기다 각자의 점수를 적어보죠. 매우 그렇다를 예를 들어서 3점이라고 치고요. 나는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터놓고 말한다. 아니다 하면 0점이죠. 그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비밀이 적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뭐 보통이다 그러면 1점이고요. 나는 보고 느낀 그대로 말하며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보통이다가 1점이고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일러준다. 그렇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다. 나는 나중에 알려준다. 좀 비밀로 삼아준다. 자, 그다음에 자기 노출은 아까 셀프 디스클로저가 자기 노출이었었죠. 표에서. 그다음 피드백은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할 때 변명하지 않으려 애쓴다. 그렇다. 그러면 3점이고요.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본다.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보통이다 그러면 1점. 나는 일부러 관심을 갖는 채 하거나 경청하는 채 하지 않는다. 매우 채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 그러니까 나는 일부러 관심을 갖는 채,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일부러 관심을 갖는 채 하고 또 듣지 않으면서도 듣는 척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다는 얘기 않는다. 매우 그렇다 하면 3점이고 보통이다 1점이네요. 그렇다도 2점이고 나는 다른 사람이 내 말에 찬성하지 않더라도 화내지 않는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내 말에 찬성하지 않아도 나는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충고 덕분에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예,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2점이고요. 자, 여기에 합쳐져서 몇 점이에요? 5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합쳐져서 10점이네요. 자, A, B 항목을 볼게요. A, B. A하고 B의 항목을 볼게요. A, B 항목의 합계가 높을수록 개방형 의사소통에 가깝다. 그죠? 개방형 의사. 그 다음에 합계가 낮을수록 고립형에 가까웠다. 또 자기 노출이 뒤가 좀 이것도 보이지 않죠. 적으면 높으면 주장형이고 상대적으로 피드백 합계 요거
합계가 높으면 신중형 의사소통을 할 확률이 높다. A문항의 점수와 15분의 1로 표시하고 B문항의 합계를 세로축에 표시해서 선으로 연결했을 때 가장 넓은 면적이 현재 의사소통 방식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될 때 그 표를 통해서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지금 아까 타인에게 비춰진 자아입니다. 열린 창이 넓은 개방형, 여기서 열린 창이 넓은 이 개방형의 의사소통에서는 자기 노출과 피드백이 모두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자기 노출도 높아가고 그다음에 피드백 수용도 잘 합니다. 내 생각을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고 상대방의 피드백을 꺼리낌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관계에서는 일부러 숨길 것이 없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특별히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을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에게 마냥 잘 대해주는 사람보다는 나를 스스럼 없이 대하는 사람이 훨씬 편해집니다. 아니, 훨씬 편합니다. 반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만 상대방의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게 될까봐 조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불편을 감수할 만큼의 필요가 사라지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나에게 마냥 잘해주는 사람보다는 나를 스스럼 없이 대하는 사람이 훨씬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만 상대방의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게 될까봐 조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과는 불편을 감수할 만큼의 필요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편한 사람과 이 사람에게 뭔가 또 잘못해도 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과는 명백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의 불편을 감수할 만큼의 필요가 사라지게 되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린 창, 이러한 열린 창의 개방형 어떤 그 의사소통에서는 자기 노출과 피드백이 모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점수가 높은 분들이요. 자, 좋은 관계. 자, 요런 아까 조금 전에 좋은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모르는 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모르는 나와 남이 모르는 남이 모르는 나의 간극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모르는 나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남이 모르는 나의 간극 때문에, 그 차이 때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잘 관리할 수 있죠. 하지만 관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시작되어서 슬금슬금 커지다가 한순간에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이때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둘 사이의 간극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관계는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통의 창은 얼마나 열려 있는지, 또 그 소통의 창을 열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의사소통 유형 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신중형이 있습니다. 아주 신중한 사람들이 있죠. 신중형 의사소통은 자신의 정보를 최대한 숨겨서 안전지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신중한 사람들은 그래요. 또 정보가 원치 않는 형태로 노출돼서 오해받거나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항상 타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죠. 간혹 이제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먼저 미소를 건네는 그 인정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되면 즉시 자기의 방어 상태로 모두를 전환합니다. 자신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어려우면서 상대방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마음은 상대방에 그대로 전달되고 동시에 상대에게도 그만큼 마음의 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거리를 뒀을 때 상대방은 모르는 것이 아니죠. 내가 거리를 뭔가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불편하게 느끼는 그 자체도 사실은 상대방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그 마음 자체가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수용과 적극적 노출이 없을 경우에 이 공개 영역은 서로 다 좁아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래서 타인에게 비춰진 자아는 어떻게 이상적 자아, 다시 말하면 주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상적 자아인데요. 어떤 게 셀프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이것에 의해서 개인의 성격과 개성이 성장하고 진화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이상적 자아,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이상적 자아는, 그러니까 이상적 자아라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서로 편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같이 동화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상적 자아라고 하는데, 주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에 의해 개인의 성격과 개성이 성장하고 진화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 가지 자아 개념이 일정하지 않으며, 또 바람직한 자아는 이 앞과 설명드렸던 네 가지 형태의 자아 개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인격적 성숙이 우리가 말하는 인생 성공 경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론적인 면으로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와 또 실제 자아, 타인에게 비춰진 자아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도 있으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남이 생각하고 있는 나를 향한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아라, 내가 생각하는 자아, 내 안에 비춰져 있는 것이 자아라고 얘기하고, 바깥에서 보는 나의 생각, 나에 대한 평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 어떻게 생각할까요? 타인에게 비춰진 자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하는 행동과 말에 의해서 프로그래밍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고, 또 타인에게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잃지 않도록 잘 정비하고 내가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상적인 자아까지 살펴봤고요. 자긍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자아가 끝나고 자아의 개념 중에 이제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자긍심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긍심은 이 개요에 나와 있네요. 자긍심은 자기 스스로 긍지를 가지는 마음이다. 뭐가요? 스스로, 내 스스로. 자아 존중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타인의 희망사항이나 주변 환경의 시각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죠. 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 스스로 긍지를 가지는 마음인데 자아 존중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자긍심에는. 자긍심 형성 및 향상 방안에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기 인식. 잠깐만요.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대로 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하는 측면도 많아서 꽤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한 점이 타인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장점이 바로 나에게도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라는 이타주의를 갖는 것을 자기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63페이지에 있습니다.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인식을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될 때 자신감이 커지고 또 보다 창의적이 되는 첫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긍심 형성하고 그 자긍심에 대한 향상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내 자긍심을 높여야만이 어때요? 무엇보다 거대하고 맹목적인, 그러니까 내 자긍심 향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대하고 맹목적인 성과 창출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잘 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는 일 또는 목표를 정해놓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63페이지 한번 보고 같이 자긍심에 대해서 한번 더 보고 할게요. 자긍심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우선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기 인식은 현재 이대로 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하는 측면도 많아서 꽤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이, 나의 부족한 점이 타인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장점이 바로 나에게도 장점이 될 수 있어 라는 이타주의를 갖는 것이죠. 이타주의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상대방 입장이 돼서 상대를 바라보는 것, 이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기주의와 반대적인 개념이죠. 이기주의적인 것은 나를 중심으로 내 방식대로 보지만, 이타주의는 그 사람의 입장에 입각해서 다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 이것을 이타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피상적인 분석을 피한다. 피상적인 분석을 피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감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또 용기가 넘쳐서 타인들의 앞에서 주목받기를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견해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사람들 중에도 너무 부끄러움을 타거나 타인 앞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자긍심을 향상시키려면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피상적인 분석을 피하고 지각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상적인 분석은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생각하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생각하고 그 사물을 그렇다고 판단하거나 당장의 현상만 고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분석을 피하라. 즉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타인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유발하거나, 여러분들 발표를 여러분 할 때 그 발표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발표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과 발표 잘하는 사람은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꼭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 발표를 잘하겠다라고 하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피상적인 분석을 피하도록 하자. 우선 자긍심을 향상시키려면요, 자신이나 타인에게 대한 피상적 분석을 피하고 또는 지각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내부적인 부족함과 문제점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서 고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고민 안 하지 않습니다. 늘 고민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래서 피상적인 분석은 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긍심 형성과 자긍심을 향상시키는 방안 몇 가지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장점과 취미의 특기를 키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해 보았을 때 각자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모두 장점만을 지니지 않고 단점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니고 있는 장점을 열거한 다음에 하나하나를 자아 개념의 한 부분으로 삼아야 됩니다. 즉, 자기 장점은 살려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자신이 지니고 있는 단점은 점차 소멸돼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흰색 도화지에 검정색 점을 찍으면 그 검정색이 보여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큰 자기의 장점, 즉 백색 도화지의 장점은 검정색으로 찍어져 있는 단점보다 더 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백색 도화지, 백색 용지 위에, 종이 위에 얇은 노란색 점을 하나 찍은 것과 검정색 점을 찍은 것을 비교해 보면 그 말뜻을 알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장점을 살려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자신이 지니고 있는 단점이 점점 노란색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그 단점은 점점점 장점으로 승화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취미와 특기를 키우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 등 일체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와서 피동적이 능동적으로, 또 소극적이 적극적으로, 부정적이 긍정적 사고로, 또 이기적인 것이 이타주의로, 또 컴플렉스 및 무기력함이 숨어져 있는 자신의 장점 발견으로 인해서 자신감의 에너지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장점과 취미, 특기를 키운다. 여러분들의 취미가 없다면 취미 생활을, 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그 특기를 잘 키워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긍심을 가진 멘토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멘토라는 말은 뭔가요? 멘토라는 어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나가죠. 그 트로이 나무로 만든 목마를 통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트로이 전쟁을 위해서 떠나면서 이 왕 오디세우스가 자신이 없는 동안에 아들 테리마커스를 보호해 주도록 부탁했던 지혜로운 노인의 이름이 멘토였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그래서 노인의 이름에서 비롯되었으며 오늘날 조직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우리가 멘토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멘토와 관련이 있는 단어로서는요, 선생님, 선배님 또는 후원자, 호칭으로서 형님이나 언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멘토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1대1로 전담하여서 구성원을 지도하고 코치 조언해 주면서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을
성장시키는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훌륭한 멘토를 만나는 것에 건강한 멘토를 통해서 자긍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1대1로 직접 서로 상담하고 지식과 노하우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멘토로부터 자긍심을 전수받는 것에 국한해야지 자기 정체성까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멘토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서 그 멘토의 생각과 개념 자아를 전부 흡수해 버린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까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멘토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그러면 자긍심과 형성이 되고 향상이 된다. 이렇게 그 네 번째로요. 다섯 번째는 일을 포기하거나 미루지 않는다. 우리가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기가 세운 목표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다가 나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긍심 향상에 커다란 손상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포기하거나 미루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찮고 짜증스러운 일이라도 여러 번, 수백 번, 수천 번 올바르게 거듭해서 한결같이 지키는 것만이 나의 정신 주체를 키운다라는 말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상기시키면서 일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곧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이룩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위에서 성공 사례를 접한다.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거나 책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자긍심을 형성시키고 향상시킨다. 성공한 사람들의 그 내용, 성공담을 읽거나 유명한 사람들의 일생을 그린 뭐 비디오나 영화를 보게 되면 자긍심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책을 통해서 자신과 유사한 경험이나 특성을 살펴보고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가치를 발견해 봄으로써 그 자체가 자긍심을 높여가는데 교훈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정한 우리가 얘기하는 그룹핑 또는 일정한 시스템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성공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책을 많이 읽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공자들의 성공담은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것들을 들을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긍심의 형성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몰랐던 것들을 그런 시스템 속에서 성공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자긍심을 불러일으켜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독백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에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들에게 많은 심한 그 욕을 들어왔지만 그것이 그 나쁜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하는 나쁜 것들이지만 그래도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이 긍정적이지 못한 것에 우리는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독백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나는 사랑받을 사람이야. 또 나 스스로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본다. 그리고 나는 현재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요롭다. 또 나는 편안한 자유와 활기찬 생의 에너지를 즐기고 있다. 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스스로를 돌아본다. 나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훌륭한 몸매를 다져나갈 것이다.
나는 침착하고 마음이 평화로우며 편안하다.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 교재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이 중에서 많이 나와 있는 이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여러분들에 대한 혁신적인 긍정적인 독백을 삼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입술에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함을 하더라도 자녀들을 꾸짖는 그러한 그 험한 욕이나 또 부정적인 말보다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먼저 해서 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을 상대에게 또는 자녀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부모로서 또는 긍정적인 독백을 가질 수 통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죠. 훌륭하게 된 분들 중에서도 자녀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너는 앞으로 누가 될 것이야 라고 어릴 때부터 심어줬는데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실제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위의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면 그 사람이 너는 꼭 박사가 될 거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를 들어서 성씨가 김이라면 김 박사 이렇게 부모가 아이들을 키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역시 그렇게 박사 학위를 따서 박사가 되었고 또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독백을 함으로 인해서 자아적인 치료를 얻고 건강을 되찾은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자긍심 형성과 향상 방안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자긍심이 대한 관한 실험이 행해져 있었는데 먼저 사회학자들이 그 그룹핑을 해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실험에 대한 결과 분석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